한국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기선제압. 때로는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막 때를 높이고 막 책상을 치고 완전히 최명국인 거예요, 이거. 얼개지면서 혹시 의사가 있습니까? 어머. 북한 군인이 와서 밀치고 남북 군인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뭐냐면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랬더니 김영철이가 그러라고 그래.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보니까 남북 간의 군사 합의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졌는데요. 박사님은 90년대부터 남북 군사회담에 참여를 해 오셨잖아요. 그 과정이나 내용 조율, 회담 비하인드도 정말 많이 아실 텐데 자 이제 저희가 기다리고 제일 궁금했던 부분. 비하인드 썰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담이 이루어지는 과정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담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측이 제안을 하든 북측이 제안을 하든 서로가 제안을 하면 상대방이 그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회담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북한의 특성은 자기들이 뭔가 필요할 때, 무언가 아쉬울 때, 그때 대화에 나왔어요. 자, 그리고 회담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제 수석 대표의 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고위급 회담 그러면 우리 통일부 장관, 북측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회담에 나와서 이제 회담을 하기도 하고, 군사회담 같은 경우는 뭐 실무회담 그러면 대령급 수석 대표, 장성급 회담 그러면 장성 투스타급이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하는데 사실은 계급이 서로 다르잖아요. 계급 가지고 또 서로 다툼을 벌인 적도 있어요. 비슷비슷한데 똑같지 않으니까. 네. 그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소령, 중령, 대령이죠. 세 계단으로 돼 있잖아. 네. 북한은 연관장교가 소좌, 중좌, 상좌, 대좌야. 좌. 네. 네 계단이에요. 그럼 북한은 상좌가 우리 대령이라는 거야. 그리고 대좌가 우리 준장이라고 주장을 해요. 말이 안 되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그 계급 가지고 서로 아귀다툼한 그런 경우들도 과거에 있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다른데. 네, 그럼요. 이제 회담이 열리면 사실은요, 이 동맹국 간의 회담은요, 회담 전에 실무자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담은 마지막에 이제 문구 조율하고 뭐 이런 게 이제 회의예요. 근데 남과 북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회담에 나갈 때 큰 의제만 하나 덜렁 합의하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지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회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와. 그러다 보니까 회담 당일날 막 조율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제한된 시간에 타결이 안 되는 경우가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든 회담의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모멘텀. 회담의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가기 위한. 그러려면 다음 회담 날짜를 잡아야 되거든. 우리는 다음 회담 날짜를 잡는 게 중요한 의제인데 북한은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재밌네요. 더 듣고 싶어요. 서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조율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장성급 군사회담이잖아요. 장성급 군사회담 그러면은 보통 당일 회담을 약속을 많이 해요. 몇 월 며칠 열치에 회담하자. 그럼 끝난 시간은 정해지지 않으니까 당일치기 회담으로 이제 처음에 합의를 하지만 조율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종일로. 그러면 밤을 새기도 하고 이틀, 3일 이렇게 넘어가기도 해요. 오, 길게 갔네. 그러니까 2004년 이제 6월 달에 설악산 켄싱턴 스타 호텔에서 이 회담을 했는데 원래 당일치기 회담을 해야 되는데 길어지니까 무박 2일 동안 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무박으로. 무박으로 밤샘을 하면서 이틀 동안 하기도 했고 새로운 개념이에요. 한숨도 안 자고. 새로운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6월 4일 날 합의한 걸 육사 합의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 합의서를 만들기 위해서 10일 날 개성 자남산에서 회담을 했어요. 실무급 실무회담을 제가 이제 개성 자남산에 가서 회담을 했는데 당일치기 회담하기로 했는데 가가지고 무박 3일 동안.
3일 동안 안 무박 3일. 주무셨다고요? 한숨도 안 자고. 아니 무슨 군대에서 무박 행군하는 3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전사 훈련보다 더 빡세네요. 더 빡센 거죠. 3일을 근데 거기는 지구력이 강해야 이기는 거예요. 와. 잠 안 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장군님 네. 정도가 아니면은 예, 일반인은 그렇게 절대 못 그렇게 하겠어요. 해서 대단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불리한 그런 조항이 합의가 네. 되게 되잖아요. 어.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은 최대한 떨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걸 최대한 담아내고 네.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무박 3일 동안 무슨 그렇게 체력의 이제 싸움. 회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체력 싸움이 근데 이제 됐어요. 사실은요 회담을 하다 보면 이 북한 대표를 보면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북한은 어쨌든 회담에 나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막 피대를 높이고 막 책상을 치고 상대방 막 잡아먹을 것 같이 그렇게 협박을 했다가도 또 뒤에 안 보이는 데 가서는 다 사정을 하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경우들이 수단과 꽤 방법을 많이 가리지 있어요. 아 않는. 진짜 그렇다고 하더니 이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어. 참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 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체력 안배도 잘 해야겠지만 한국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기선제압. 아,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네. 기를 먼저 제압하는 어. 쪽이 아무래도 유리해지잖아요. 맞아요. 하물며 상대는 북한입니다. 이 기싸움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2002년도에 수석 대표를 처음 맡았어요. 남북 군사실무회담의 수석 대표를 맡았는데 그때 제 상대방이 유영철 대좌, 유영철 대표였는데 회담에 나가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영철과 만나본 경험이 있는 선배에게 물었어요. 유영철이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랬더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 중요한 것은 기싸움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기선제압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음 회담 날짜를 잡아야 된다. 우리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하는데 이제 회담을 마무리 짓기 전에 자 회담 날짜를 잡자. 다음 회담. 유영철 대좌가 다음 회담 날짜 나는 지침 받고 온 게 없다. 그러니 돌아가서 대답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회담을 하면요. 회담 현장에 이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어요. 회담 상황을. 그러니까 그 회담장에서 마이크로 내가 얘기를 하면 북측 평양에 있는 지휘부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북측 대표가 마이크로 얘기하면 우리 남쪽 서울에 있는 지휘부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자, 지침을 안 받고 왔다고 그랬으니 잠시 정회를 합시다. 지침을 받으시오. 얘기는 뭐냐면 평양에다가 지침 내려 하는 얘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쪽 듣고 뒤에 있으니까. 있는 듣고 사람한테 이거 다 아니까. 지침을 들으라고. 내려라.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회담 날짜를 잡아야 오늘 회담을 끝낼 수가 있다. 내가 회담을 끝내야 당신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영철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정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으니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안 된다. 정회 하고 나왔단 말이죠. 나왔는데 보니까는 이 유영철 대좌가 일어나질 못해.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대표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조금 있다가 그 연락관, 북측 연락관이 우리 대표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혹시 의사가 있습니까? 의사? 근데 사실 평화의 집에 의사가 없잖아. 어머. 그래서 JSA 공동경비구역 거기 마침 우리 군의관, 대위 군의관이 있었어요. 앰뷸런스를 타고 와서 북측 유영철 대좌를 진찰을 했지. 어머. 그래서 내가 그 군의관한테 물어봤죠.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경미한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그래가지고 우리 들것에 실려서 앰뷸런스 태워져가지고 북으로 후송이 바로 됐어요. 갔어요. 그게 유영철 대좌를 본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 뒤는 회담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못 나오죠. 일단 박사님의 압승이었고요. 어이.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의 구급차를 타고 간 유영철은 완전히 최명국인 거예요, 이거. 북측 대표가 이렇게 이제 후송을 시켜주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렇지. 이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아,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공개가 안 됐죠. 아, 불리하니까. 사실은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과 북이 군복 색깔이 다르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지만 회담 대표들 사이에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망신 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보도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특종을 놓쳤지만 박사님께서는 정말 통 큰 결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그동안 정말 수많은 군사회담에 참여를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군사회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회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회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 2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서 이제 육사 합의서라고 하는 합의서가 만들어졌거든요. 서해 충돌 방지, 그다음에 심리전 중단 수단 철거와 관련된 합의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장성급 회담을 계속 이어가면서 서해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싶었지만 사실은 북한은 그런 의도가 별로 없었지. 오히려 북한은 그 회담을 계기로 해서 서해의 NLL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5년에 남과 북이 다른 회담에서 서해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평화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어로를 하자 그랬어요. 공동어로. 서로 서해 바다에서 남과 북의 어부들이 공동으로 고기잡이를 하자. 아, 그런데 그럼 공동어로를 하려면 어디에서 할 것인지 언제부터 할 것인지 이런 논의는 그 바다의 관할권은 군부가 가지고 있으니 군사회담에서 하자. 그래서 북한이 사실은 장성급 군사회담 계속 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거 한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회담을 하자고 나왔어요. 3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야. 그 1, 2차 회담 때는 김영철이가 안 나왔었는데 3차 회담부터 김영철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3차 회담에 나와가지고 김영철이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서해에서 공동 어로를 하려면 똑똑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근데 서해에는 똑똑한 경계선이 없다. 그러니 경계선부터 논의하자. 이게 북한의 주장이었고 우리 측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NLL이 있다. 이 NLL은 우리가 1953년 이후에 지켜온 합의고 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도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정전협정과 이후 남과 북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그래서 NLL을 기준으로 남쪽은 대한민국이, 북쪽은 북한이 관할했기 때문에 NLL을 기준으로 하자 그랬는데 북한이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NLL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였죠.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파란 선을 연해서 유엔군 사령관이 북방 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이거 설정을 해요. 53년 8월 30일. 근데 북한이 이걸 보고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부터예요. 이 1차 연평해전을 하고 그때 판문점에서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장성급 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북측이 주장한 게 바로 이 새로운 경계선을 긋자는 거야. 지금 보시면 그 사진에 밑에 빨간 선이 있죠.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이에요. 1999년 9월 달에 이 선을 쭉 긋고 이게 경계선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선을 주장해 보니까 우리 서해 오도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듬해에 이 서해 통항 질서 그래가지고 이 경계선 그 사이로 수로를 2개 내가지고 5개 섬을 갈 때는 이 수로로만 다녀라라고 북한이 주장했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았죠. 일방적으로 그냥 주장했군요.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했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 만약 저렇게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이제 NLL이 바뀌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자, 이제 보시면은 지금 북한이 저렇게 주장하는 경계선으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 수도권이 문제가 되죠. 수도권. 수도권. 그다음에 우리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이 수도권, 그다음에 5개 섬도 다 들어가 버리고요. 네. 만약에 북한 주장대로 NLL이 무력화되고 북측 주장대로 경계선이 조정이 된다면 우리 인천공항에 우리
항공기들이 드나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수도권의 안전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코앞에까지. 그러니까 북한이 NLL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박사님 여기서 혹시 김영철을 모르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북한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길래 이런 중요한 회담에 갑자기 등장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김영철은 1990년대 초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과 북의 총리들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8번을 만났어요. 육로로 다니면서 8번을 만나고 그 회담에서 나온 게 아까 얘기했던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남과 북의 대표, 수석 대표는 총리들이었고 7명씩으로 대표가 돼 있었는데 김영철이가 그때 북측 대표단 7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때는 별 하나, 북한군 계급으로는 소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영철이가 남북 기본합의서의 부속 합의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열렸던 남북 군사분과위원회의 북측 위원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김영철이라는 이름은 김일성이가 하사한 이름이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회담을 잘하니까 김일성의 신임을 받았고 완전 최측근. 그리고 김일성이가 죽고 그 아들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았을 때도 그때도 김영철이 김정일의 총애를 받았고 그래서 김영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담에 나와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최고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사실 김영철이 잘하는 게 있어요.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근데 진짜 잘하는 게 뭐냐? 거짓말. 아주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그 거짓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잘하는군요. 네, 진짜. 그게 어려운데 어쨌든 김영철이 최고 지도자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사회인데 최고 지도자를 아무나 만나? 에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영철이 2009년에 정찰총국장이 돼요. 2009년에 그렇게 되고 2010년 3월에 뭘 했어요? 천안함 폭진. 그해 11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 이게 다 정찰총국이 기획하고 집행했던 대남 특대형 도발이라는 말이죠. 그 중심 인물이 바로 김영철이었다. 근데 그 김영철이가 1990년대 초에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북측위원장으로 나올 때도 김영철이가 직책이 뭐였냐면 정찰국의 부국장이었어요. 그 정찰국이 뭐 하는 조직이냐? 대남 도발의 컨트롤 타워, 이 사령부거든요. 이게 북한은 대화로 나오는 사람과 도발하는 사람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바로 그런 인물이다. 북한에서는 이제 김정일, 김정은의 엄청난 신복, 네, 이렇게 되게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인데 좀 봤을 때 좀 엄청 무섭다? 무서운 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일단 외모를 보면 그렇게 호감이 가는 인물이 아니에요. 위호감이군요. 아닌데 김영철이 외모가 이제 그렇게 생겼으니까 사실은 좀 접근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면전에서는 뭐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다가 한 번은 밥 먹는 자리, 밥 먹는 자리에서 내 옆에 앉아가지고 문성복 대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맡고 왔는데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로 보면 김영철은 어떻게 보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윗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하는데 아래 사람한테는 굉장히 혹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김영철이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북한 김영철과 이 회담 당시에 에피소드도 있다고 들었는데 좀 많이 궁금합니다. 7차 회담이었어요. 2007년 12월입니다. 12월 12일로 기억이 돼요. 날짜도 기억이 되는데 12월 12일 우리 집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했어요. 근데 북한 대표단이 넘어오는
저 통일각에서부터 쭉 이제 군사분 개선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올 때 북한 대표단들은 쫙 줄을 맞춰서 발을 맞춰가지고 와요. 하나 둘 발을 맞춰가지고 쭉 오는데 근데 이제 북한 대표단 중에 이게 긴 하얀 막대기를 들고 오더라고. 저거 뭐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연락관을 통해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남측 대표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 설명할 게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필요 없다. 북측 입장은 우리가 다 아니까 그런 거 사용할 필요 없다. 그거 설치하겠다는 설치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막 설치하겠다고 뭐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건이 있다. 이 회담이 열리면 기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 오프닝 세리머니 이가 있고 이제 그게 끝나면 기자들을 모두 다 내보내고 문을 딱 닫고 비공개로 들어가요. 그러면 약속해라.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는 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라. 그러면 설치를 허용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근데 기자들이 다 있는 데서 턱 켜버렸어요, 그걸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지. 믿은 내가 잘못이지. 그러니까 턱 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군인들, 우리 이제 수행원 장교들이 있었는데 2명이 쫓아가지고 화면을 가려버렸어요. 왜? 기자들이 못 찍게 그거를 화면을 못 찍게 가렸더니 북한 군인이 와서 또 밀치고 남북 군인들 사이에 이제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까지. 그 몸싸움 벌어진 게 이제 다 영상에 찍혔어. 우리 수석 대표가 김영철에게 이건 뭐냐면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랬더니 김영철이가 끄라우 그랬지. 끄라우. 끄라고. 그러니까 이제 탁 껐단 말이지. 그게 뭐냐면 거기에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 북한이 소위 말하는 경비 개선이라는 게 거기에 NLL 밑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언론에다가 내보내고 싶어서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친 거라. 치사하네요. 다 짜고졌네요. 그럼 쇼. 정말.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게 회담에 실제로 무려 50회 이상 참가하신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반박 불가네요. 네, 생생하네요. 예, 북한의 민낯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김영철을 요주의 인물로 꼽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도 남한에 요주의 인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대상이 누굴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박사님이 아니었을까. 똑같은 생각. 네, 무려 50회 이상이나 군사회담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야 이거 얼마나 강력한 인물이면 그 속마음 다 꿰뚫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는 풍으로 쓰러지질 않나. 박사님이 요주의 인물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요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좀 불편한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김영철이는 사실 한 번 회담에서 나 때문에 망신을 당한 적이 있거든. 왜냐면 자기가 거짓말이 들통난 일이 있었어요. 이 김영철이 장성국 군사회담을 할 때 이 정전협정 13항 니은목에 보면 경기도와 황해도 도계선 서북 쪽에 있는 바다는 자기들 바다라고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석 대표에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영철 단장, 정전협정 공부를 좀 다시 하셔야 되겠네. 정전협정 13항 니은목에는 경기도와 황해도의 서북 쪽에 있는 섬들 중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는 유엔군이 관할하고 나머지 섬은 공산 측이 관할한다. 그리고 정전협정 부록에 보면 경기도와 황해도의 도계선은 그 어떤 경계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어디 거기가 당신들 바다라고 돼 있냐? 그랬더니 김영철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거짓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딱 걸렸네. 소위 거짓말이 딱 걸려드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들통난 일이 있었는데 그 들통난 일이 있은 후에는 김영철이는 나를 경계하는 거야. 회담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올까 봐 굉장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문성목 대표는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김영철이가 얘기했다라는 와, 얘기를 김영철의 입에서. 들은 적은 있어요. 다만 아마 이런 건 있을지 몰라.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저 사람이 굉장히 그 상대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언론에 나가는 것도 네, 그렇죠. 아, 맞아요. 못 나가게 그거 막아줬잖아요. 굉장히 양심. 우리를 지키신 그럼요. 거죠. 그러면 회담을 할 때도 내가 북한이 요구하는 것 중에 정말 내가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북한은 양면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맞네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그 앰뷸런스 사건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신뢰가 쌓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양반 만만치 않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2018년에 합의돼서 5년간 지속되어온 9.19 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전면 파기한 북한. 분명 남북한 모두에게 좋은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박사님, 다음 회담은 언제쯤 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당장은 아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별로 얻을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을 하고 우리 측이 북측에다가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해도 제발 좀 대화 요구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부를 때도 과거에는 뭐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 그랬던 북한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제는 뭐 대한민국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고 있단 말이죠. 당장은 열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서도 제가 강조를 했듯이 북한은 언젠가 자기들이 아쉬우면 필요하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지 맞아요. 하면서 다시 회담에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가 상황이 전환이 되면 회담에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우리로서는 그런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씁쓸한데 앞으로 어떤 북한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남북 관계의 희망을 바라는 건 욕심인 건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정권, 다시 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 3대 세습 체제 또 이렇게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정권이 계속되는 한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 김정은도 자기 입으로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고 지금 우리를 대적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남북 간에 비록 그동안 많은 실패를 했고 지금도 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는 필요하다고 봐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잖아요. 적대 쌍방 간에. 왜냐하면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작년이었죠.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났어요. 근데 다른 건 합의가 안 됐는데 딱 하나 된 거는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하트라인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화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상대방을 알게 하고 위험을 줄이는 요인으로서 필요하고 더 나아간다면 신뢰를 쌓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신뢰를 쌓는 데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들을 공격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투명성을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남북회담이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전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다음 군사회담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또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남북 군사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합의를 도출을 해야 돼요. 이제 회담을 해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줄 것, 받을 것 이런 걸 구분을 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양보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멘트 조금 더 주고 뭐 식량 좀 더 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쿨하게 우리가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정말 핵심적인 것도 있잖아요. NLL 문제라든지 아까 군사 정찰 문제 또 우리의 훈련과 우리 대비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군사 문제는 군사적 입장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다른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9.19 군사 합의까지 판문점에 봄이 왔다고 할 만큼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건 아닌가. 이런 희망을 우리 전 국민이 한때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평화 모드가 깨진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할까 상당히 혼란스러웠었는데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대화의 창을 열어놓되 우리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박사님 2주간 함께 하셨습니다. 소감 어떠셨어요? 예,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북한의 실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9.19 군사합의가 좋은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애당초부터 지킬 마음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합의를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반복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요, 오늘 우리 박세암 앵커를 비롯해서 여러 이 패널분들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북한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았고, 또 제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